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법과 인권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원 판사들과 검찰청 검사로부터 사법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소개하도록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법정의 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접하였고, 그분들의 사법피해 사건을 살펴본 후 사법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검토 판단하여 그분들에게 조언도 하고 함께 싸우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사악한 사람들의 위선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못된 판검사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좌와 우의 정치 권력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사법 권력 조직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과 한편을 먹고 동업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데도 언론이나 정치 권력은 보도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 결국 사건은 그대로 묻히거나 오히려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사법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과대망상증 환자로 몰아가기도 하고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고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사법개혁을 하여 법원과 검찰의 독단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아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사실들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부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하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판검사들을 다 잃고 그들이 꼭 필요합니까? 사법개혁은 현 정권이나 문재인 좌파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건 판사와 검사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줄이거나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사법피해자 사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피해자 사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억울한 피해자들이 검찰과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들 이제 시민단체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닌지 사법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 방법 등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법피해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검사 판사들이 그렇게 지식인들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겠느냐, 왜 증거를 조작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어디 권위주의에 좀 물들다 보니까 약자들을 좀 우습게 깔보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수사가 잘못되면 검사들은 뭐 경찰들 그냥 뭐 그거에만 믿고 뭐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또 판사들은 또 검사들 말이 또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기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실하게 변호사 안 쓰고 또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만 밉보였다 그러면 죄도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갖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검사들이 이게 악질 판검사들을 개혁하자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런 판검사들이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사법 질서도 유지되고 치안도 유지되고 강도도 잡고 범인도 잡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법 권력이라든가 법원과 검찰을 욕하고 거기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나쁜 판검사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가려내자 이런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사법 권력들이 오히려 법원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더 오히려 힘을 못 쓰지 않느냐. 국민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은 같이 살자는 거지. 뭐 국가 권력에 도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검판사들을, 양심 바른 검판사들을 공격하자는 것도 아닌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뭐 좀 왜곡시키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이나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검판사들을 또 자기네들의 또 권력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동업자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 권력은 깨끗하고 검파사들은 깨끗해야 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고, 뭐 모든 재판과 모든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또 사회를 유지하고 또 정부나 이런 거 국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바꾸고 뭐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는 나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게 마련이고, 이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이렇게 자꾸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법 개혁,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뭐 법원 판검사들이 잘못된 점, 뭐 여러 가지 좀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건, 이런 사법 피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서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뭐 지원도 없고 뭐 또 자원봉사 하는 쓴 분들도 없고, 거의 저 혼자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툴게나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해서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마추어 같다고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어떻게 저희 진심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혼자서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사법피해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신청인이 있습니다. 신청인이라는 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사법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사연과 자료들을 같이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 2급 가진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 억울한 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피해 억울 호소 게시판에 자세한 사건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약간의 뭐 청각 장애가 있지만은, 글도 나름대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 뭐 진심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보내주신 자료들도 또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육하 원칙에 조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못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제 말을 계속 이해를 못하고, 경찰들이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결국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질문할 때 단지 증거자료에 결국 인정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보면, 신청인, 그러니까 이제 사법피해자 신청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햄스터 먹이를 구해오던 중에 판매자를 만나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판매자가 햄스터 먹이를 불량품을 보내와서 기르던 햄스터가 모두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너무 억울해서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우게 되었는데, 판매자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이 허위사실로 유포로 인해서 뭐 여러가지 신뢰도 잃었고 이렇게 명예훼손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인의 잘못으로 돌려서 처벌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사 과정과 약식 과정에서, 약식 명령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좀 청각장애인인데다가 지적력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평소 의사소통 등의 한계가 있는 바 검경이 피의자 진술주서 등을 작성할 당시 국선 변호인 또는 보호자 등을 대동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이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국선 변호인이나 옆에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니까 결국은 경찰들도 피의자가 피의자 말을 듣지를 않고 또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고소인이 제출한 그 화면 캡처 명예훼손이 되는 증거들만 가지고 그냥 처벌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그 처벌에 있어서 약간의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판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단은 사냥개들처럼 어떤 공격 목표가 있으면, 고소가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게 그들이 목적이고, 그게 그들이 적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대동되지 않으면 그 피의자들의 변명을 거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게 전혀 지금 좀 들어주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정당행위를 또 쉽게 들어주는 또 저기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이제 어두운 밤에 이제 맞았는데 증거가 별로 없는데, 이러면은 경찰이 이렇게 이제 저 가해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너 저 사람 때린 적 있어?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돌려보내면서 또 피해자한테 또 이럽니다. 너 증거도 없는데 왜 고소를 했냐? 이거 무고죄 같다. 그 사람이 지금 가해자는 때리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너 증거 없이 고소하면 되느냐? 이거 거짓말 같은데 하면서 오히려 윽박질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때로는 가해자 편에서 이렇게 고소 사건이 들어와도 가해자의 변명이나 정당 행위나 이런 거를 또 해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막 불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고소를 하면은 이제 고소한 사람 말만 믿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만 믿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왜 그러냐면은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저기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 이 불량품을 판매자는 화면 캡처한 증거가 확실히 있고, 또 이 장애인분은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말만 이렇게 계속 늘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또 자기네들 귀찮다 이겁니다. 이 사람 장애인의 변명이라든가 이거 원인 제공한 판매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일단은 네가 분명히 이게 증거 자료가 저기 비난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네가 처벌받고 법정에 가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이라는 게 이제 검사들이 자주 써먹는 건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을 때리면 때리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부로 가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금 납부하고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간보는 역할로 이렇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소가 들어오고 그러면 증거가 확실하면은 그냥 무조건 처벌을 해놓고 벌금형 때려놓고, 이제는 네가 억울하면 재판부 가서 밝히고 정당방위 주장하고 정당방위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참 나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정신력 노동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몇 년씩 싸우고 그럽니다. 검사들이 이런 거를 잘해서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이렇게 합의시켜주는 그 현명한
검사라든가 수사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좀 귀찮다 싶다. 그리고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정의감이 없는 검사들이나 경찰들은요, 그냥 증거만 있으면 그냥 고소사건 이렇게 다 처리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둘이 이렇게 합의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무슨 합의기관도 아니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정황으로 봤을 때 불량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판매자 불러서, 야, 저 사람도 이렇게 글을 올릴 당시에 네가 무슨 나쁜 놈이라고 올렸겠냐,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좀 고소 취하하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너무 좀 검찰이나 경찰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래서 권력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를 대동시키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수사기관의 잘못이고, 또 수사기관은 고소인 판매인의 위법행위를, 그러니까 불량식품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이것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맞고소를 뭐 안 했다 그래갖고 이걸 안 합니까? 직권으로 그 이 피의자가 이제 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왔더라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도 피해자라고 하면 직권으로 그것도 맞고소로 봐줘야죠. 그래서 조사를 해줘야죠. 불량식품을 잘못 판 건 뭡니까? 그것도 사기죄입니다. 사기 또는 재물손괴죄 등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고소인이 불량품을 보낸 것이 맞다 면, 그래서 햄스터를 죽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고소인 역시 사기 또는 재물손괴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햄스터를 위해 먹이를 구입한 그 장애인분이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사육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햄스터를 죽일 리도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먹이 때문에 죽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선 글을 올린 건데, 그렇다면은, 그런 진술을 했다면은 수사기관이나 검찰도 그러면 이거 직권으로 이 사람들 불러서 손괴죄, 재물손괴죄나 사기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이 사람들은 고소 사건만 오면은 고소인 편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느냐 이거죠. 분명히 정당 방위라든가 정당 행위 사건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서 양쪽을 공평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사법 피해를 입은 이 신청인 장애인분이 인터넷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공적 목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거칠고 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고소인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고소인 판매자가 뭐 서로 채팅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애인분들을 좀 모욕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분이 화를 돋고 해갖고 이게 비난할 수 있는 그 글을 올리게끔 이런 한 책임도 있더라고요. 판매자고 정상인이라면 이 장애인분을 좀 달래고, 이렇게 자기가 판매를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달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한 게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놓고선 자기가 이제 비난받고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고,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또 고소 사건 고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모욕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법성 내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점이 많다. 초동수사부터 해서 장애인분을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다룬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보기 때문에 사법피해자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벌금형을 때렸는데 100만원, 200만원을 때렸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억울하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형사 재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재판에서 이제 판사한테 상대방 고소인의 부당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소인이 불량식품을 팔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주력을 해서, 그 고소인이 판매자가 불량식품을 판 거에 대해서 뭐
만약 입증을 못하더라도 그런 착오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떤 착오를 일으킬 만한 게 저기 많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인터넷에 뭐 비난 글을 올린 것도 참작이 되고 해서 무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햄스터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하고 햄스터가 그 당시에 먹이를 구매한 시점이라든가 오랫동안 햄스터를 잘 관리해 왔다는 점등 갑자기 사망한 사실 등 관련 사진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채팅 과정에서 모욕 등을 유발한 사실이라든가 증거 자료를 왜곡한 사실, 피의자에게 직접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등도 모두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이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직접 장애인 분한테 그 장애인 여성분한테 이런 정식 재판 청구해서 이렇게 싸워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이런 해결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분이 보내온 사연이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 2급 가진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 억울함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피해 사건으로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아직 육하 원칙에 조금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제 말을 계속 이해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결국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이거 좀 변호사라든가 어떤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더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아유 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처벌 받아야 되니까 결국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장애인분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 질문할 때 단지 증거자료에 결국 인정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를 거짓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증거자료, 화면 캡처 증거자료가 확실하니까 이게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된다. 그래서 인정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뭐 누구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1월 17일에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카톡 채팅 복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분이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억울한 사정 왜 그렇게 비난글이라든가 올렸느냐 그 판매자가 불량품을 팔았다 이런 게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증거가 없다 신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카톡 채팅을 복구를 해서 그런 사실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경찰이 그랬고 그래서 포기하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제 소통을 어려움이라는 거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제 억울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편집하던 내용들이 증거자료에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네이버 채팅과 카카오 채팅을 복구업체에서 방법 없다고 했지만 제 억울함을 풀지 않는다면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검도해서라도 채팅을 복구할 수 있는 걸로만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절하고 도와주세요. 저희 억울함을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라는 말은 판매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그 물건 이제 햄스터 먹이를 뭐 공짜로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이제 판매자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이제 그 햄스터가 죽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둘 사이에 뭐 채팅 과정에서 있는데 이게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뭐 귀찮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게 복구가 되고 또 제가 또 일부 봤는데 복구가 돼 있고 또 정황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억울한 사건을 이런 사연을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이제 증거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연을 읽어보고 증거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억울한가를 판단해 보고 다음에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이 잘못됐고 판사는 무엇을 잘못했고 검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는 수사기관이 좀 게을러서 이렇게 했다. 이건 사법 피해자
맞다. 사법 피해자라는 거는 뭐 꼭 그 사법기관이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뭐 착오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착오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이렇게 해결 방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뭐 다시 뭐 소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단체를 해서 이렇게 뭐 1인 시위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모든 뭐 검판사들이 잘못된 검판사들이 많고, 사법 권력 조직이 사법부 조직들이 너무 이제 동료를 비호하려고 하고, 억울한 만약에 잘못된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업무가 많아서 왜, 그리고 또 사법 권력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따지고 드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겁도 주고, 뭐 더 싸우고 그러면 1인 시위하고 싸우고 그러면 뭐 감옥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양심바른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하고 그러면 사법 권력 조직을 해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국민이 그 배심원이 될 이유도 없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에서 제가 수십 수년을 싸워봤는데, 대한민국 조직은 너무 이게 형편이 없습니다. 사법 권력 조직은 이게 뭐 판검사가 되고 난 다음엔 처음에는 초심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짬밥도 먹고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은 똑같은 사람 됩니다. 권위주의에 빠지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알면서도 감추고 피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뭐 어떤 사건은 억울하다고 해서 고소를 하고, 판사를 또 고소를 하면 검사는 또 봐주기 하고, 또 검사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을 해서 판사한테 재판을 신청하면 판사는 계속 기각시키고, 아니면 또 재판을 연기하거나 그래가지고 1년 2년 뭐 이렇게 썩혀둡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뭐 판사로서 이제 뭐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더 이상 미련이 없건든가, 이렇게 승진에 미련이 없는 판사들한테 이렇게 맡기면 그냥 판사들이 그냥 몰아서 몇 년씩 썩혀뒀던 거, 그런 국가배상 소송이라든가 검판사 상대로 한 소송 같은 것들을 무조건 패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뭐 양심적인 판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를 만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에 누가 되는지 행동을 할 수 있는 판사나 검사가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사법제도 개혁, 사법 개혁을 하려면은 모든 검사 판사의 권한을 뺏어서 진짜 국민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의 경우는 판사는 좀 법률 지식이 좀 있으니까 배심원들 국민들한테 좀 설득하는 과정을 해서, 이거는 뭐 뭐 이게 진실이고 이게 가짜다라는 거를 이제 배심원들한테 설득을 하면, 배심원들을 듣고 설득 당하면은 그 사람 따르는 거고, 또 그 판검사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결권을 주지 말고, 최종 판결권은 국민이 갖고, 설득권, 어떤 재판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변호사처럼, 판사나 검사도 변호사처럼 어떤 설득을 하고, 최종적인 거는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학력만 나왔어도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판검사들한테 판단 권한을 다 맡깁니까?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죠. 한 10명 정도 배심원단 꾸려지면 10명에서 토의해서, 이거는 쭉 들어보니까, 검사 측 의견 들어보고 판사 측 의견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판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법 권력 조직의 그 권력을, 독단적인 권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완전히 국민에게 가져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복지국가 하는데 다른 게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돈을 다른 데다 아무리 써도 국민들은 뭐 그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억울한 일만 없고 재판만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국가 돈 쓰지 말고 이런데 재판, 변심원단 재판 많이 열고 국민들이 재판하시도록 참여하시도록 이런데 예산 많이 투자하고 여기에 복지를 쏟으면 대한민국 아주 살기 좋아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사례를 말했는데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사례로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런 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법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뭐 정치 뭐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치 권력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람들 다시 정권 잡으면 사법 권력 조직하고 한패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요. 사법 권력 조직을 이거를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직접 시민단체 조직하고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동단체, 사회단체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무슨 뭐 임금 협상하고 뭐 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사법개혁 하나만 이거 시민단체만 잘 운영되더라도 되는데 국민들이 자기네들은 뭐 선거 때 투표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투표로 해서는 모든 게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선거도 가짜고 다 가짜고 맨날 그 노예처럼 생활하니까 지금은 좀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